자, 안녕하세요. 파워 오브 유스 청년의 힘 취중 역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편 저희가 또 진행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고 재밌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근데 조금 묵직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은 뭐 이렇게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손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한번 타이트하게 진행을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술 대신에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거 제가 샀습니다. 제 돈으로 사서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자, 어디 거죠? 주시 PPP.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싸더라고. 벤티인데 싸더라고. 3개 5,400원인가밖에 안 해. 3개 5,400원. 싸더라고. 뭐 1,400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가는 점점 내려가야 된다는 그 꿈에 벅찬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김 작가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냥 똑같죠. 그냥 똑같다. 네, 뭐 이것저것 이번 주는 미팅이 몇 번 있어가지고 미팅이 많이 마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요. 마실 수 있을 때 마셔야 되고,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할 때가 와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많이 마셔두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완전 소리하고 있어. 그냥 들어가. 내가 하는 말 중에 얼마나 말이 된다고. 왜 너는 어떻게 지냈어? 저는 이번 주에 좀 후기를 몇 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몇 개 할까 하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니네 말하는 게 막 이렇게 끊긴다.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끊기는 게 뭐냐? 애족자들이 많이 생겼어. 진짜? 근데 왜 우리 조회수는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내 애독자야 다. 내가 만든 애독자들이 좋아요가 올라오면 그것만 보는 거지 일단. 근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봐주고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래 너 하는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왜 그러냐고 질문도 해주시고 다음 주에 뭐 할 건지 언제 올라오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진짜 방송국처럼 편집을 못해요. 그래서 뭐 못하죠. 어떻게 그게 잘라서 이렇게는 못하고. 그게 되면은 뭐 저희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라든가 라는 뮤트라든가 이럴 때 있으면 그것만 드러나서 방송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막 공간 이동을 한다던가 각기를 춘다던가 이러면 이때 편집이 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거의 무편집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싸우는 것도 나올 거고, 뭐 술 먹다 기침하는 것도 나올 거고,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것도 또 이런 방송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너무 가식을 떤다. 맞아.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아는데 네가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은 너무 가식스럽다 라는 리액션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던 대로 할까? 여기서 내가 여기서 하던 대로 해? 그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삐처리 하고서 뭐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니까 모자이크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막 이런 거 하고 막 할 텐데, 이런 걸 못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뭐 가식스러운 저의 모습도 저의 모습이라고 봐주시고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초대 손님도 있고 뭐 다음 스케줄도 좀 있고 해서 짧아요. 아니야, 그래도 1시간은 좀 빠듯할 것 같아. 1시간. 왜냐면 이게 내용이 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재미있으려면 나나 내 주변 혹은 내 역사와 비교해보면 그게 딱 대치가 되면 되게 재밌거든. 근데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집약을 하면 프랑스의 욕이 딱 맞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이름하여 뭐? 그게 이름하여 뭐? 백년전쟁? 그렇지, 백년전쟁. 백년 전쟁이 났지만 종결을 시킨 역사적인 주인공이 누구? 잔드 아크. 잔다르크. 한국말로 잔다르크. 저는 이제부터 잔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잔. 일단은 뭐 근데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우리들 잔다르크 하잖아. 잔다르크가 이름인 줄 아는데 사실 잔다르크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잔이고 뒤에 다르크는 드아크 이런 식으로 붙은 거예요. 보통 잔드 아크라고 하는 존 오브 아크, 뭐 이런 조한 오브 아크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잔이라는 거. 이름은 잔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잔이라고 지금 통칭을 할 거고, 봉서 형님보다 위기 때문에 여기는 누나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그냥 19살에 워낙 어릴 때 죽어서 그냥 잔이라고 할게요. 잔이라고 할 텐데,
이 잔다르크의 배경이 되는 백년전쟁, 네. 백년전쟁에 대한 서막을 좀 말씀해드리자면 문제가 이거예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왕이 자녀 없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의 왕가들은 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다 혼맥으로. 그렇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다 얽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하고 똑같은 거야. 태조왕건이 처가 32명이고 첩이 60몇 명인가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걔는 그 분권주의 때 나라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2명씩 만나야 되나? 뭐 그런 상황에도 아니 그거랑은 좀 틀린데 뭐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엉킨 거지 다. 아니 그렇게 얽혔다기보다는 여기 왕가 그 유럽의 왕가들은 왕들끼리만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왕, 저기 왕, 여기 왕, 저기 왕 서로 얽히다 보니까 뜬금없이 네덜란드 왕이 영국 왕이 계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친족이라는 데가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가면 성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뭐 뜬금없이 뭐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저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괴상해요, 하여간. 이때 샤를 3세였나요? 샤를 3세가 후사가 없이 죽어요. 그래서 사촌 형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잉글랜드에 있던 왕이 야 내가 왕이야 하고 나서게 된 거죠. 이게 백년전쟁의 서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죠. 밥그릇 싸움인데 문제는 이게 양쪽 다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계승권 상에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력 행사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또 잉글랜드에 있는 그 왕은 프랑스의 한 영주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또 프랑스의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뭐 저쪽에 다른 동네 왕인데 뜬금없이 이쪽 나라 영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근데 이 영지 같은 경우는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았다든가. 왜냐면 이게 다 얽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개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백년전쟁은 시작이 되었고요. 모든 전쟁은 프랑스 국토 내에서 일어나요. 맞나요? 그렇죠. 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다 이건 아닙니다. 중간에 쉬기도 하고 90 몇 년이었죠? 아니 중간에 많이 쉬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연차적으로 따져보면 97년인가 91년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아니야 116년이야. 116년이야? 1337년부터 1453년인가. 쉰것 빼고 97년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닌데 뭐 쉬었다 뭐 싸웠다 쉬었다 싸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가스코뉴 지방에서 많이 싸웠죠. 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프랑스가 좀 상황이 좀 개판이었어요. 그 삼국지로 따지면 오나라, 송건의 오나라. 어허. 그러니까 호족들 뭐 유럽의 전쟁이라는 거는 유럽 그쪽의 전쟁이라는 건 항상 영주가 뭐 왕이 싸우자 그러면 영주가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군사들 모으고 영주는 그 밑에 휘하의 영주들을 동원하죠. 그럼 그 밑에 휘하의 영주들은 자기 밑에 기사들 동원합니다. 그럼 기사는 보통 장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을 하나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병사나 종자를 뽑아가지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피라미드식으로 모여가지고 왕한테 모이는 식인데 문제는 왕위 계승권이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프랑스 내부에서도 복잡한 거야. 그렇지. 어떤 영주는 어떤 땅은 프랑스 왕 거고 어떤 땅은 잉글랜드 왕 거고 어떤 땅은 뭐 누구 거고 뭐 계속 개판인 거지 진짜. 그리고 그 싸우자고 모인 그 프랑스 영주 중에서도 왕위 계승권을 가진 애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옛날에 손건 오나라가 저희가 저번에 K골든에이지 삼국지를 했을 때 오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처럼 호족 중심이기 때문에 싸울 땐 잘 싸우는데 못 싸울 땐 또 되게 못 싸우잖아요. 프랑스가 초반에 그랬어요. 프랑스 초반이 아니야. 얘네는 쭉 못 싸웠어. 쭉 못 싸웠어. 잔다르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두들겨 맞고 싸워도 딱 한 번인가 제대로 된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두들겨 맞다가 핀치까지 몰리게 되죠. 그렇죠. 요새 하나 남겨놓고 다 뺏기는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 되고 그에 반해서 영국은 워낙 그 스코틀랜드나 이런 쪽에 잉글랜드 이쪽에 그 앵글로색슨들이 워낙 잘 싸워요. 앵글로색슨이란 게 지금 말로 하면 그냥 뭐 앵글로색슨 약간 느낌이 멋있다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덜란드 쪽이죠. 바이킹. 아니 그런 개념 무슨 뭐라 그러죠? 종자들의 집합체? 각종 씨들이 다 모인 거예요. 뭐 네덜란드, 게르만 뭐 이 모든 씨들이 다 모여서 영국에 가갖고 찬란하게 빛을 낸 게 앵글로색슨. 앵글로색슨족.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각 종족들의 못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전투적인 모습도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색이라고 하죠. 바이킹을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유가 바이킹 저 노르딕 그쪽이 다 체구가 장대하고 이러니까 오딘. 오딘은 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 다 체구가 장대하고 일단 피지컬이 틀린 거야. 아 왜요? 재밌어요. 자 우리 대장님 오케이 나왔고 그래서 피지컬이 좋은 거야. 지금도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는 남자 평균 키가 190이 넘는다고 해서요. 아우 평균 키가? 그럼 너 거기 가면 호빗이다. 그럼. 평균 키가 190이 넘는다는 건 좀 오버하겠지만 하여간 뭐 190짜리가 뭐 수도 없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평균 키가 어디까지 올라왔죠? 173인가 2인가? 173과 4 정도? 키가 어떻게 되시죠? 173이요. 평균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이시군요. 예, 대단하십니다. 박수 3번. 어쨌든 그렇게 돼서 100년 전쟁은 시작이 됐고. 잠깐. 그런데 프랑스는 라틴 계열 민족이에요. 좀 작아요. 사람들이 작다. 사람들이 그쪽에 다른 쪽에 비해서 좀 작다 보니까 백병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국이나 뭐 저기 바이킹 한 번 이렇게 한 번 휩쓸고 다녔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하튼간에 잘 싸워요. 앵글로색슨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각종 씨들의 집합체니까. 그렇지. 무서운 게 정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블러드 믹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근데 그거 이제 정점이었던 게 영국이었고 한때 영국은 전 세계로 활용할 정도로 탄탄한 국가 무적 함대. 는 스페인이고 그 전에 무적 함대 전에도 그 넬슨 제독인가요? 아니야. 아닌가요? 그거 훨씬 다른 중인가? 아니야. 무적 함대를 깨부수면서 유명해졌지 영국이. 그렇죠. 이제 일단 그렇게 싸움을 잘했던 민족인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가 싸워도 약한데 흑사병이 돌아요. 자, 이 연타 갑니다. 싸웠는데 약해. 근데 흑사병이 돌아. 마지막으로 한나라 때랑 비슷한데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막 농민들 공기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투펀치도 짜증나는데 이제 안쪽에서도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프랑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상태가 돼 버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뭐가 많아요, 되게 지금.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한번 맥적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우리 김 작가가? 어떻게 정리해? 자, 한번 시원하게. 자, 프랑스의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어떻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잔이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만 한번 살짝. 뭐 지금 계속 깨집니다. 뭐 해전에서도 깨져, 전쟁에서도 뭐 영국 해전에서 일단 지니까. 그지. 영국 같은 해전 이기기 힘들지. 바다에서 지니까 전쟁이라는 건 결국 남의 땅에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내 땅에 사게 되니까 지리의 이점 이겨도 상처, 저도 상처. 지리의 이점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은 불리해요. 불리하다기보다는 손해가 크죠. 그죠. 원래 원정군이 챙겨야 될 게 보급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쪽에 낯선 지리 이런 거에 좀 힘들긴 한데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없었어요. 배터리가 없었어요. 토요일날 촬영을 하면 조금 문제인 게 조팀장이 없어요. 조팀장이 이렇게 꼼꼼하게 좀 챙겨주는 맛이 있는데 남자들끼리만 찍다 보면 이런 현상이 종종 있군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좀 끊기다면 얘네들 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100년 전쟁에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 끝이 와 가요. 그죠? 근데 프랑스 국토 내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고 어떤 전투든 간에 승이 있고 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이 있고 패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기반이기 때문에 이겨도 프랑스엔 상처, 져도 프랑스엔 상처예요. 일단 다 황폐하다 할 거 아니야. 그럼 동네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싸운다고 논밭 있으니까 야 여기는 피하고 딴 데서 싸우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단 그리고 또 이때가 중세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성전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하나가 부서지면은 피해가 커. 성 하나 쌓는데 얼마나 걸려요. 성이 하나 이렇게 있고 싸움을 하면 그 주변이 논이고 밭이고 뭐 이랬을 텐데 완전 진짜 싸우는 터전은 논밭이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시대적 상황 혹은 뭐 역사적 배경은 여기까지를 좀 살펴보고 이때 혜성같이 잔이 등장을 합니다. 잔이. 자, 잔 얘기 잠깐 해볼까요? 자, 잔이 13살 때 겪었던 일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독실한 카톨릭 신자고 양측의 아버지, 어머니 양측의 아버지를 두고
오남매 중 네 번째 딸이래요. 아, 가난한 소장농 집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시골 꼬마야. 시골 꼬마. 그냥 시골 꼬맹이가 시골 13살 때. 시골 처녀도 아닙니다. 시골 꼬마예요. 근데 13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약간은 그 우리 관순이 언니. 관수. 그분이랑은 좀 얘기가 아니, 틀리지.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얘기가 왜 틀릴까? 왜냐면은 유관순 누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고, 어허. 근데 이쪽은 아예 무지렁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유관순 언니도 돌아가실 그 뛰어들 때 배경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봐요. 그래서 뛰어들거든요. 만세 운동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오빠가 걔를 끌고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잔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기가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잔느를 확인하면서 느꼈던 게 한 가지 의문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13살 때 계시를 받은 잔느는 왜 16살 때 나왔을까? 세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13살 때 계시를 받고도 애가 모르겠는 거야. 당황스럽지. 그렇지? 그러고인데 그거를 그 계시가 계속 나와. 어. 매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런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 그러니까 16살 때 자기 운명에 순응하고 뛰어들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건 그건 아니고요. 저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뭘 갖다 대냐면 예수님의 생애하고 갖다 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견해긴 한데, 예수님도 30살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3년간의 생애가 없어요. 성경책을 딱 보면 30살부터 33살까지의 삶이 어떤 얘기도 없어요. 그 사이의 생애. 그걸 뭐 이제 기독교인은 예수의 공생애라고 해요. 없다고, 생애가 없다 해서 공생애라고 3년 동안 얘기가 없고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제부터 딱 그때부터 활약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도 이때도 지금 뭐 캐톨릭이니 뭐 가톨릭밖에 없었어. 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교황이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얼추 갖다 붙인 것 같아. 16살 때 얘를 갖다 어떻게든 써내면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해야 되면 한 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왜냐면 예수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이건 어쨌든 간에 이게 내 생각이에요. 평행이론이면 평행 이론인데, 저는 솔직히 그 기독교 쪽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근데 일단 뭐 기록상으로는 13살 때 처음 신의 목소리를 계시를 받았고, 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얘기한 건 천사의 소리를 들은 거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성 미카엘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가브리엘 뭐 천사도 되게 많은데, 와, 무지하게 많죠. 그 중에 뭐 한 천사 정도인데 굉장히 좀 높은 직급의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하튼간에 3년 동안 고민하다 16살에 이제 드디어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죠. 맨 처음에 한 행보가 뭐죠? 자, 그러면 곧바로 지방 영주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의 영주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 왕 좀 만나게 해줘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도 우리 사자들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당시에는 말만 갖다 붙이면 다 사자거든. 적당히 소스 넣어서 적당히 버무려갖고 탈도 좀 좋고 언변도 좋으면 다 그냥 막 제사장하고 뭐 마녀 재판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나 신의 계시를 받았어라고 16살짜리가 왔는데 어느 영주가 그걸 얘기를 받아주냐. 그러니까 여기 기록에 보면은 처음에는 거절했고, 영주는 마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마의식을 할 수 있는 사제를 보냅니다. 아이고야. 근데 그거를 반갑게 맞아서 고해성사를 해요.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때 그러고 통과한 다음에 계속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주는 이거 요청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신비가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마냥 무시하기는 영주도 좀 찔리는 거지. 이게 딱 처음 왔을 때 이건 도라인가? 도라인가? 애가 횟가닥 갔나? 이렇게 했는데 고해성사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얘 뜨끔한 거지.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모든 것이었어요. 네. 사제의 지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왕이라도 파문당하면은 작살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단군이 무슨 단군 왕건 뭐 이런데 결론은 무당이거든. 단군은 무당이야. 단군은 무당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로 하면 박수나 단군이랑 같은 거야. 뭐 좀 신선한 의견이네요. 아니. 이건 아이고 이 사람 참 이쪽에 약하시구나. 저쪽에 오케이 하나 받았어. 단군은 남자 무당이에요. 단군이야 이름 자체가. 고조선 이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찬란한 문화가 있었는데 고조선 때 처음으로 왕권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때 왕이 된 게 제사장인 단군이 왕이 돼요. 제사장? 네, 제사장인 네. 종교의 그게 이제 왕이 되는데 이때도 비슷하다는 거지. 종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왕보다 권위가 더 있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영주가 어찌됐든 간에 샤를 7세한테 얘를 보내요. 근데 요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찌끔해가지고 자기도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근데 거리가 한 435km였대요. 거기를 그 중- 깃발을 들고 아니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전쟁을 계속하고 잉글랜드군이 점령한 지역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그 깃발을 들고 아무런 신변의 이상도 없이 그냥 도착을 해버린 거야. 그것도 좀 웃기는 게 16살짜리가 말 타고 가는데 깃발 들고 좀 여기도 좀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영웅이 있을 거면 항상 이런 좀 야로 같은 게 붙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샤를 7세를 만나러 갔는데 여기 또 재밌는 얘기지. 여기 재밌는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렇지. 시종한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왕이라고 했는데 딱 앉혀놓고 너 왕 아니야? 아니 시종한테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여기 앉혀 있어 왕자리에. 그리고 거기가 사람 300명을 풀어요. 10명이면 되잖아 솔직히. 근데 300명을 풀고 잔을 입장을 시키는 거죠. 그럴 때 잔이 어떻게 하죠? 제 왕.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아니지 이제 가다가 발걸음 딱 멈춰. 그리고 진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왕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왕이시여 당신께서 프랑스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기가 그거를 hear it, 그러니까 천사의 목소리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샤르 7세가 아 그렇구나 너는 진짜로 신의 계시 사자고 계시고 그러니까 샤를 7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잔다르크가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준 게 신한테 인정을 받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왕권에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거에 대한 정통성의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내가 볼 땐 여기가 야로라는 거지. 100% 야로라는 거지. 역사적으로 볼 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지? 아니 근데 여기서 잔다르크 자체가 일단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일반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쟁은 승자의 역사잖아. 그럼 프랑스가 빡 지고 있다가 어떤 계기를 인해서 짠 하고 이겼어. 그럼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히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걸 수도 있겠지만 잔다르크라고 하는 진짜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걔가 또 너무나 비극적으로 죽어줬기 때문에 걔의 삶을 희화해서 남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쏟아붓고 일어나게 할 수 있었던 왜 6.25 때 이승복의 아가리는 찢어졌으며 뭐 그런 스토리들이 왜 붙었겠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을 맞추려고 붙었는데 샤를 7세는 여기다 뭘 하나 더 붙인 거지. 왜?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당연히 그게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 봐요. 300명 중에 300명까지도 필요 없었을 거야. 한 5, 6명이면 됐을 텐데 왜 300명을 불렀을까? 300명이 보라고. 첫째가.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SNS 딱 사진 2번 찍어갖고 쫙 퍼지는 게 아니잖아. 눈으로 보고 퍼뜨려야 되는데 300명 중에 샤를 7세를 봤어. 초이스 했어. 너 나 왕이다. 역사적인 신의 목소리, 자기 말대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왔어. 신의 계승성, 뭐 종교적인 계승성, 콜 하나 더 얘네들이 퍼뜨려주는 거죠. 싹 깔끔하게. 그러면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그러면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잔이랑 입을 맞추는 거지. 100%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샤르 7세가 모든 사람을 다 물리고 둘이 독대를 해요. 잔다르크랑 샤르 7세랑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시대를 따져보면 암살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을 단둘이 독대를 한다. 모든 사람을 다 없애고 그것도 왕 혼자. 물론 16살짜리지만 그게 말이 돼요?
그 애초에 잔다르크의 등장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여성이 문맹, 아무것도 모르는 소장농의 딸, 이런 친구 깃발 하나 들고서 말 타고 이렇게 400km를 넘게 주파를 해서 왕을 만나서 왕한테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이후 왕을 분간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측근들이 저거 마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제를 붙여가지고 종교적인 또 이걸 했는데 오케이 패스 이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또 거기서 웃기는 게 하나 있어. 이것도 약간 야조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웃기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후지시딩이 있으면 마데카리스도 있고 활명수가 있으면 가스 활명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잔다르크가 내가 신의 그 소리를 듣고 이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여자가 또 왔습니다 라는 거야. 아, 또 누가 왔어? 또 누가 나왔어 또 거기서. 아, 그래? 잔다르크가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 거고요, 이 프랑스를 구할 거예요 나타나니까 어떤 여자가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나온 거야. 아, 그건 몰랐다. 그거 몰랐지. 이게 너무 재밌다니까. 그래서 이게 둘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잔다르크는 그때 이걸 패스를 한 상태예요. 그 샤를 7세가 붙여준 이 뭐 종교 이거를 패스한 상태에서 그럼 니네 둘이 붙어봐 한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한판 붙습니다. 쫙 이걸로 한번 붙지. 아, 이걸로 한번 붙지. 그래서 여자가 저도 맞습니다 했던 여자가 개박살이에요. 그리고 쫓겨나는데 이 여자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느냐? 잔다르크가 포로로 잡혀서 마녀 재판을 받을 때 그 여자가 다시 등장해요. 아, 그래? 네, 역사는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서 이 사람 잔다르크는 화형에 처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정말 오묘한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잔다르크 일생에서 그 여자한테 너무 그렇게 심하게 했던 게 자기가 죽음에 물리게 되는 뭐 그런 사이즈가 돼버리죠. 근데 애초에 이거는 좀 이따 할 얘기긴 하지만 마녀 재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그쵸. 중세 마녀 재판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되게 웃겨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빠뜨려요. 물속에 빠뜨렸는데 밑에서 안 떠오르면은 사람, 떠오르면은 마녀, 뭐 이런 식이야. 아, 마법을 써서 올라왔다? 그치, 뭐 그때는 그런 걸 수 있으니까. 뭐 하여간 어쨌든 간에 마녀 재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막 쭉쭉 일어나는데 또 결정적으로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를레앙 성이 함락 직전에 가서 어찌됐든 간에 샤를 7세를 만나서 나 이랬습니다. 오케이, 내가 널 믿어주겠어. 너한테 군사를 줄 테니까 가서 전쟁을 해. 그 왕도 미친놈이지. 16살짜리 군대를 맡기는 놈이지.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잔다르크한테 그니까 초능력이다, 신통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주고 유능한 기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질드레죠. 질드레. 푸른 시를 수염은 질드레. 일명 푸른 수염 질드레. 푸른 수염은 질드레.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긴 한데 이 당시는 굉장히 유능한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여포 정도 되겠네. 삼국시대로 싸움 겁나 잘하는데 성깔 지랄 갖고. 이 당시는 성격도 괜찮았어. 아, 그래? 성격도 괜찮고, 그러니까 오늘 뭐 안 맞네. 나 못 맞추면 좋은 스타일이야. 좋은 스타일. 아, 그래? 워낙 조자룡? 조재룡 스타일. 워낙 싸움을 잘하고 유능하니까. 기사라는 거는 중세 시대의 기사라는 건 결국 갑옷 입고 나가서 이걸 칼로 찌르고 이건데 이거를 워낙 잘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도 야로가 하나 또 나오는데 뭐냐면, 나 이런 거 잘 파는 것 같아. 맨 처음에 진군을 해요. 샤를 7세 때 군대를 딱 받아갖고 갑자기 잔다르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의 계시를 받았으니 저쪽 성당 밑에 있는 땅을 한번 파보십시오. 아, 칼이 나오지. 네. 칼이 한 자루 나오는데 그거를 쓱 닦으니까 새 칼처럼 반들반들했다. 새 칼이지. 누가 묻어놓은 것 같아. 아이, 당연하지. 그게 새 칼이지. 그게 새 칼처럼 반들반들했다가 아니라 새 칼이지. 그렇게 해서 잔다르크를 믿지 않고 잔다르크를 신뢰하지 않았던 기사나 장수들이 얘를 신뢰하게 하는 그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거지. 내가 볼 땐 샤를 7세가 묻은 거야 이거. 어디 가면 그거 있어. 이게 한 거지. 근데 이게 또 그 다음엔 여기 뭐 오를레앙에 입성할 때도 기적 같은 일화가 있었다. 이랬는데 잔다르크는
3년 싸우거든요. 그 3년이 다 기적이야. 목에 화살을 맞았는데도 살아. 다 기적이라니까. 자, 한번 해봐요. 여기 보면은 오를레앙에 이제 입성을 해야 돼요. 성앞을 가로지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를레앙이 뭐냐면 프랑스의 마지막 남은 곳이에요. 이게 넘어가면 이제 프랑스는 끝이야. 샤를 7세고 뭐고 없고 프랑스는 이제 잉글랜드가 되는 거야. 그 상황이에요. 그 강을 건너는데 바람이 역풍 막 이런 거 불어가지고 건너기 곤란해. 근데 거기서 잔다라크가 기도를 해요. 아이고야 씨. 기도를 하니까 바람의 방향이 휙 바뀌었어. 제갈공명이네. 또 갔다 오네. 그치? 제갈공명이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한석준이 아니죠? 무사히 입성. 그리고 전투에 오를레앙에서 이제 전투에 들어가는데 항상 순배의 갑옷을 입고 최전선에서 싸웠다고 해요. 자, 근데 요거는 정말 대단한 거지. 그치. 물론 그 주변에는 뭐 질들이라든지 뭐 이런 기사들이 지켜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래도 최전선에서 싸웠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마침내 1429년 5월에 오를레앙을 해방시켰어요. 이게 되게 대단한 건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프랑스를 최초의 승리이자 최대의 승리를 안겨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이기게 된 거야. 학도병들이 들어가서 이긴 거야. 지금 딱 그 느낌이야 지금. 우리나라 학도병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낙동강 전선을 지켰고 뭐 그래갖고 이긴다 뭐 딱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를레앙을 해방하고 잉글랜드에 충성서약을 하고 프랑스 왕실의 의심을 사던 리시몬 백작은 군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리시몬 백작이 네가 성녀라도 두렵지 않고 마녀라면 더 두렵지 않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편을 끌어들였어. 아, 그치. 그리고 이어서 파타이 전투에서 숫자가 적어. 저쪽 숫자가 많은데 적장을 잡네. 적장을 잡아버려. 적장 탈보트를 포로로 잡고 잉글랜드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루아르 전역을 지금 이게 전투에 계속 이어지는 전투의 연장연승이에요 이게 지금. 루아르 강변에 주둔하는 잉글랜드군과 부르고뉴를 연달아 격퇴하고 교량을 확보하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이게 뭐지 잉글랜드 입장에서 보면 날린 거고 프랑스인의 눈에 보면 승리의 여신이지 가디스지. 근데 이거를 보면 약간 그 100년 뒤에 있을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언제 이렇게 딱 나와서 바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모든 전투에서 다 근데 초반에는 이래요. 근데 나중에는 많이 지는데 초반에는 이래요. 근데 이순신이랑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게 좀 다르죠.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프랑스는 힘을 얻게 되고 조금씩 그 잃었던 영토를 조금씩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좀 군사적 능력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참모가 좋은 사람이 붙었던가. 지금 얘기한 그 전투가 진경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꾸로 쳐들어가기 쉬운 위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하고는 조금 다른데 예전은 무조건 성을 함락을 해야 돼요. 성을. 그 상황을 반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잔다르크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던 거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참모가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 붙었던지 뭐가 어떻게 됐던지 이 상황이면 잠깐만요. 우리 그 초대 손님이 연락이 오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5차례 거듭된 승리로 랭스까지 진격을 합니다. 랭스 중요한 지역 나 랭스까지 진격하고서 거기서 샤를 7세가 대관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샤를 7세는 그때까지 대관식을 못한 왕이었어요. 그냥 명목상 왕이었지. 얘가 왕이다. 근데 그거를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머리에다 관을 씌우는 대관식을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랭스가 프랑스 왕의 대대로 대관식을 한 도시인 거지.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잔다르크가 그 땅을 수복을 해주니까 덕분에 거기서 대관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왕을 만들어 준 거지. 그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잔다르크가 얘기를 하고 그 모든 서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잔다르크의 그 다음에 시전기죠. 시련이 오게 돼요. 그 다음이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 파리? 그리고 다음 중요한 도시 어디? 중요한 데 어디? 노르망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져요. 전쟁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후에 여기 대관식 시킨 다음에 수행자들이랑 이렇게 돌면서 영주나 프랑스 왕 샤를 7세에게 돌아와라. 우리 프랑스를 일으키자 막 이렇게 호소하고 다닌 거죠. 근데 성녀 타이틀을 알고 있어요. 성녀 타이틀이에요. 이 성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왕보다 위란 맛이지. 그 당시 중세시대 그 마인드로 따지면은 어쨌든 간에 신권이 왕권보다 위에 있어요. 그 당시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왕도 신의
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거기서 성녀 타이틀을 달고 있어.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세. 타이틀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샤를 칠세랑 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던 리슈몽 백작. 리슈몽 백작은 왕실로부터 그다지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은데 이 양반이 잔을 되게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것도 삐걱삐걱 하는데 여기서 프랑스 왕국은 왕세자의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속하며 왕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잔이. 그게 맞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성녀의- 신권이 왕권보다 높기 때문에 왕의 권리를 누가 주냐면 신이 준 거죠. 그게 이제 왕과 제사장의 차이죠. 근데 듣는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나쁘지. 나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만 첨언을 하자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잠깐 첨언을 하자면 신의 권리는 무소불위예요. 대한민국 검찰보다 높일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다 내 거예요. 근데 너 왕해? 하면 얘는 왕인 거예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신이 너 왕 하지 마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이 너 왕 했는데 너 못하니까 하지 마 그럼 너 왕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문제는 그거를 신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문제인 거죠. 신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신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제사장이며 성령이며 뭐 누구이며 계속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최 목사 같이 꿈에서 나타나갖고 네 엄마가 뭐 이런 개념이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그 말이 굉장히 껄끄럽고 또 잔다르크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위상이 내려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놓고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국의 영웅에서 견제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샤를 칠세를 포함한 그 왕실 이 사람들은 판단을 좀 잘못한 것도 몇 가지 있고요. 그래서 부르군유군이 야 좀만 기다리면 우리가 파리를 받치고 프랑스에 붙을게. 샤를 칠세가 오케이 알았어. 쇼당을 받은 거지. 쇼당을 받은 거지. 근데 이게 속임수였네. 뒤통수였네. 근데 이거를 자는 처음에 알고서 그럼 안 된다고 파리를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를 또 샤를 칠세가 안 돼 이래버립니다. 그 당시 그때쯤에 이미 많이 갈라졌어. 아니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틈이 벌어졌어. 이 느낌을 보면 약간 그거 같아요. 선조하고 이순신. 이순신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선조가 어떻게든 이순신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라 잔다르크가 국민적 영웅이 되고 그렇게 높아진 인기를 샤를 7세가 시기하는 거랑 저는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잔다르크의 등장은 관창 같은 느낌이 있어요. 화랑관창 같이. 화랑관창이 황산벌 전투에서 지는 신라군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잃어주니까 신라군들이 몸을 희생해서 싸워서 결국은 백제를 멸망시키는 길이 됐고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연전연패하던 나는 샤를 7세가 얘를 그 관창처럼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처음에 그런 생각이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16살짜리 여자애가 16살짜리 성녀가 나타나가지고 야 자기들을 위해서 신이 프랑스를 지지를 한다. 신이 프랑스를 지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는 오를레안에서 죽었어야 됐어. 그지. 그 전투에서 죽었어야지. 샤를 7세 시나리오는 오를레안에서 죽었어야 됐어. 그렇지. 그러면은 야 성녀를 죽였다 저런 분이. 일어나라. 교회 적이다. 그러면 그럼 카톨릭이랑 이제 쇼부를 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여기서는 샤를 7세가 약간의 정치적인 뭐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판단 미스 그리고 또 부족한 견해 그리고 또 시야가 너무 좁아요. 샤를 7세가. 그렇게 보면 잔다르크도 뭐 시야가 넓은 건 아닌 것 같아. 샤를 7세 같은 사람은 왕을 아니 근데 했으면. 중세에서 성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왕권을 위협한 요소잖아. 샤를 7세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재앙인 거야. 잔다르크는. 마치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를 왕에서 내칠 수도 있는 사람이 내준다. 그럴 수 있겠죠. 잔다르크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고 뭘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포로가 되죠. 네.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포로가 된 잔다르크는 백성들에 의해서 잉글랜드에게 넘겨져요. 뭐 포상금 뭐 이런 거 이거. 그러니까 잉글랜드 입장에서야 잔다르크 목에다 포상금을 건 거지. 얘를 잡아오면 얼마를 주겠어. 그러니까 자꾸 얘를 넘겨버려요. 그래서
잉글랜드는 샤를 7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이만큼 주고 얘 잡아왔으니까 너네 돈 내. 배상금 내면 내가 얘 줄게. 근데 샤를 7세가 이걸 거절을 하죠. 일단 그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긴 했어요. 네, 맞아요. 샤를 7세 같은 경우는 왕이라도 자신의 영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에 국가에서 왕이라는 거는 그 국가에 있는 각 영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주들의 대표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죠? 이때는 거의 봉건제도. 아직까지는 네, 봉건제도 각 영주들이 있고 그 중에 내가 영주의 대표적인 개념, 그리고 대관을 못하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왕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 조금 센 영주 중에 하나일 뿐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핏줄이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영주가 야 나도 핏줄이 있는데 너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어 우라차고 이러가지고 싸우면은 그럼 또 그 영주들 그럼 보통 왕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영주들은 또 이합집산을 합니다. 그거 보셨죠? 여러분 왕자 게임 보셨나요? 왕자의 게임 보면 분명히 7왕국은 있어요. 7왕국의 왕은 있는데 뭐 누가 죽고 이러니까 갑자기 롭 스타크가 내가 왕이 되겠다 하니까 전부 다 킹 오브 노스 그래갖고 걔가 갑자기 그 젊은 애가 쭉 일어나더니 왕권을 잡아갖고 또 누구랑 결혼을 해서 그 권력을 좀 더 얻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뭐 하여간 그런 식인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프랑스 전쟁, 이 100년 전쟁 하는 동안에 자기 영지를 저당 잡혔네 이 양반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 끌어모아서 잔다르크를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었어요. 하려면 할 수 있었지. 근데 샤를 7세는 그거를 거절을 하고 포기를 하죠. 어차피 와봐 줄 게 없거든. 그리고 그렇게 된 잔다르크는 재판의 회부가 됩니다. 군사 재판이 아니라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되죠. 근데 이 종교 재판이 엄청 치열했대요. 왜냐하면 잔다르크는 벌써 2번에 걸친 종교 재판을 받아본 애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로 얘를 깔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했었는데 다음 재판은 비공개를 했대요. 이게 공개 재판을 7번을 했대. 7번. 아니 공개 재판 첫 번째 공개 재판에서 잔다르크한테 이걸로 발린 거야. 그렇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얼마나 심하게 발렸는데 그 다음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래.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한번 가면 힘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 안 그래? 당연히 공개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왜냐면 공개적으로는 억지를 쓸 수가 없거든. 네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잔다르크가 이게 얼마나 좋았냐면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검과 깃발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냐는 질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깃발을 들었을까? 한 번도 사람을 직접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느냐 하니까 만약 제가 은총의 상태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질문의 의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느냐 이 질문은 은총을 받았다면 함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었고 은총이 없다면 넌 저주 들렸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 피해간 거야.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걸 싹싹 한 거지 지금. 기가 막히다니까. 이 친구가 배우지는 못했는데 손님 왔어요. 손님 모셔서 저희가 조금 이따 저희 이제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볼 거고 저희가 이제 뭐 마무리하는 시간 잠깐 가져볼게요. 한 5분, 10분이면 될 것 같고 잔다르크의 등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세 시대를 바꿔놔요. 근데 갑자기 너무 뛰어나와가지고 네. 중간에 지금 중세 재판 얘기하다가 재판 얘기하다. 재판 그렇죠. 얘기가 너무 뛰어나왔잖아. 다시 하나, 둘, 셋. 자, 잔다르크의 재판은 이렇게 되게 어렵게 진행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을 공개로 했다 비공개로 할 정도로 싸움도 되게 심했고 치열했지만 결론은 다수가 이기죠. 그렇죠. 애초에 종교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대놓고 죽이겠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놓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가 무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워낙 좋아. 이게 워낙 좋아가지고 죽여도 나가 떨어지고 뭣도 나가 떨어지고 다 뭐. 근데 생각해 보면 주교나 대제사장이나 교황이나 논리가 없어. 논리가 없잖아, 솔직히. 아니 근데 대신에 무슨 논리가 있어? 이건 있었어요. 그 중세 시대 때 이단 재판관들은 이 말빨의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해대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지. 어떤 대답이 나와도 난 엄마.
그래? 난 엄마. 뭐 아버지가 약간 섭섭하시겠네. 그러잖아 엄마. 뭐 어쨌든 이런 됐어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피해간 거지. 대단했지만 결론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그 죽음도 가장 비참한 화형이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 마녀 재판을 마녀가 마녀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형도 있었어요. 그 화형할 때 그 되게 잔다르크라고 쳐보시면 되게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화형 때 이 잔다르크가 성녀의 옷, 하얀 옷을 입고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뭐 야사 같은 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면 요건 잠깐 들어가야 돼. 잔다르크가 사형을 당하고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마를 입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이게 주교가 남장 혐의를 추구했어요. 그렇죠. 죄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은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되고 다리를 드러내면 안 되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여성이 남장을 하거나 남성이 여장을 하는 일은 성경에 위배되는 종교적 범죄였다고나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명기 네, 22장 5절에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이게 있네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남장 여자 여장 남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때는 이제 의복 갖고도 뭐라고 했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만 봐. 순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잔다르크가. 근데 실제로 잔해 재판 이전에 순결을 지키기 위해 남장을 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대. 또. 그날? 이전에. 이게 왜 그러냐면 잔다르크는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때 당시 바지는요 이렇게 끈으로 묶었어요. 바지를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입고 뭐 허리띠라고 이게 아니라 바지를 입고 위 옷과 끈으로 묶고 근데 잔다르크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7개를 묶는 끈을 20개까지 늘렸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베끼다가 짜증나니까 그만하겠다 뭐 이런 얘기. 일단은 이 잔다르크의 재판을 주선했던 코숑이라는 사람이 일단 종교재판 판사 노릇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었는데 코숑은 그런 거 없었고 그 다음에 잔다르크가 교황청에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재판청에서는 이걸 저지를 해버렸어요. 아예 못 올라가게. 그 다음에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잔다르크 고향에 조사관을 파견합니다. 조사관을 파견했는데 잔에 대한 소문이나 나쁜 증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들어왔어. 내용이 없으니까 13살 때 집 나간 애가 무슨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코숑은 여행 경비를 안 줬대. 짜증내면서. 그러니까 아예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자, 그렇게 재판은 진행이 됐고 잔다르크는 마녀가 됐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그 잔다르크라는 영화 렉베송 감독이 밀라 요보비치랑 같이 마지막에 찍은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너 마녀야? 죽어도 돼? 라고 하는데 잔다르크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사인을 해요. 그래서 화형이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점계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지만 무식했고 지혜롭지만 현명치 못했던 잔다르크는 그렇게 죽음을 당했고 그 힘을 받아서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끝내게 되죠. 그렇죠. 100년 전쟁이 끝난 프랑스를 기반으로 중세에는 이제 봉건 제도가 철폐가 되고 왕권주의가 확립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잔다르크라는 인물이 봉건주의를 착 없애버린. 없앤 건 아니고 봉건주의는 계속 되죠. 봉건주의는 계속 되는데 왕권이 좀 굉장히 강화되는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네, 거의 아니야. 이거는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맞아요. 근데 나비 효과잖아요. 항상 이 잔다르크가 나와서 이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봉건주의가 없어지게 됐던 시발점이 됐다라고 나는 봐요. 뭐 이 논리에는 근데 실제로 봉건주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계속 하시고 난 그렇게 방송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너랑 방송 못해 이제. 좋아요. 그러면서도 어차피 계속 할 거잖아.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제가 가식적으로도 여러분 잘 봐주시고.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 메일 주셔도 되고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한 걸 넘어가지고 너희랑 싸우고 싶다. 저희한테 찾아오세요. 나오세요. 자 그러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네.